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은 현대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현대시 강의 진행이 되는데 현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강의로 반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재 4주 강의로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되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에서 보면 우리 자료에서 2페이지에 보면 어떤 부분이 제시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195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의 내용이 보면 우리가 50년대 전쟁 시 이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쭉 이어지는 부분이 작년 강의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강의 부분을 듣도록 하고 앞에 제시되는 것이 2026년 강의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주, 2주, 3주, 4주 정형시에서 시작해서 자유시의 흐름 그 다음에 김소월 시라든지 전원파 시라든지 청록파 시, 저항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의 경우에는 올해 강의 내용으로 다루고 그 이후의 강의는 지난해 강의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 강의 일정을 잘 참고를 해서 지난해 강의 부분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분량이 좀 많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야 전체 시인들을 다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시와 관련지어 보면 현대시 관련 학습 방법이 작년 강의 1주 강의에 있습니다. 작년 1주 강의에 현대시 학습 방법 문학사 도표를 통한 설명 등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현대시 학습 방법 작년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간단하게 이 부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에 보면 1쪽 자료에 현대시 기출문제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고 작년 문제 부분에서 여기 2025년 B형 8번 2025년 A형 10번 이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쪽에 보면 시의 형상화와 관련되는 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고 또 사회문화 맥락 부분에도 이쪽의 사회문화 맥락 부분에도 2025년 A10번 그 다음에 형상화 관련 부분에 B10번 이렇게 해서 작년 문제는 몇 가지 시의 몇 가지 요소가 겹쳐 있는 형태로 그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 부분 속에서도 4쪽에 보면 2025년 B형 8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세부 내용이 다 제시가 되어 있다 하는 점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 나온 시험까지 어떤 부분에 나왔다 하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0쪽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출제 연도에 따른 출제 시인 및 작품 이렇게 해서 작년 자료에 보면 오장환의 경우 오장환 그 다음에 천양희 264 등등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보면 윤동주가 2024년에 나왔고 또 2025년에 보면 마음의 수수밭 부분과 함께 264의 절정 부분이 함께 이렇게 나온 형태로 그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도 보면 매년 우리가 대체로 비슷하게 나오는데 두 편이 나오게 되면 한 편은 우리가 1950년대 이전 작품에서 주로 이제 30년대 작품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경우 한 문제가 나오고 이런 경우로 최근에는 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작년에도 보면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 이렇게 참회록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 기형도와 한민복의 시에서 나오는 부분 이렇게 해서 시 부분에서 보면 또 박용래의 경우 전형눈 이런 부분들은 40년대 50년대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도 보면 나왔는 부분이 공사장 끝에 비망록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대체로 조금 그 50년대 이후 작품, 그 다음에 김춘수와 노천명 등의 경우 이렇게 나오는 부분 등등으로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앞서 나누었는데 두 부분 모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실제로 보면 원래 다루는 내용, 그러니까 전체 작품으로 보면 그 50년대 이전까지 작품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좀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시인의 경우에도 나왔던 시인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장환도 과거에 나왔고, 천양희는 처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육사의 경우 오른편에 보면 쭉 몇 년도에 나왔다라는 것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육사의 경우에 보면 2021년에 노정기와 광야 부분이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윤동주 시인의 경우 마찬가지, 그 한민복이나 아니면 박용래는 처음 나왔는 부분이 되겠고, 김춘수의 경우 또 이전에 나왔는 부분으로, 또 백석 시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래 보면 김기림 시인이라든지 김수영 시인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반복되는 시인들, 중요한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시인들의 경우에 반복이 되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시인이 46명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 편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유파 및 작품으로 유파에 따라 정리를 하면 그게 12쪽 1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파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하면 되겠고, 2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14쪽 부분에 보면 이 부분을 바탕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14쪽과 15쪽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앞에서 보면 현대시에서 다룰 부분으로 계몽주의, 자유시와 상징주의, 그 다음에 낭만주의, 20년대 30년대의 저항시, 한용운, 김소월, 카프시, 20년대 30년대 모더니즘시, 시문학파시, 생명파시, 전원파,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데, 작년에 보면 오장환의 경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면 15쪽에 이육사의 절정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양희 시인의 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50년대 이전 저항시 부분까지 이 내용을 원래 강의에서 다루고, 모더니즘 50년대 한국전쟁부터 모더니즘,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까지는 작년 강의에서 다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보면 주요 시인과 주요 작품, 보조 작품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나오는 부분 외에 우리가 작년에도 보면, 작년에 제가 그걸 강의를 하면서 오장환의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또 이육사 윤동주는 매년 나와서도 매년 강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하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오장환의 작품 중에 저는 고향 앞에서나 병든 서울 이 두 가지를 좀 강조를 했는데, 작년에 보면 성탄제라는 이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인은 이야기를 했는데 시 작품 자체로는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도 마찬가지인데, 좀 우리가 보면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시인들, 1920년대 30년대 중요한 시인들에 해당되는 작품이 있으면 그런 작품들과 함께 또 우리가 보면 해마다 중요한 작품들 등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로 하시고, 우리 책에 있는 부분 외에 보면 제가 여기 뒷부분에 작품들을 좀 더 보충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대비 강의 4주, 작년 강의 4주 강의에 보면 지난해, 이건 지난해 부분에 했는 부분인데, 4주 강의 이렇게 해서 1930에서 40년대, 그럼 70년대 이후 우리 책에 없는 부분을 조금 정리를 했는 부분이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제가 마지막 부분에는 여기 다루는 작품 외에 여기 실린 부분 외에 이제 그 작품 중에 중학교 책에서라도 새롭게 실린 작품 또 의미가 있는 작품은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료로 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문학 감상 능력을 위한 시 학습 방법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건 지난해 1주 강의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5, 6월에 시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시 감상을 위해서는 먼저 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1, 2월에 다루었던 내용 중에 시 감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5, 6월 강의에서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1월, 2월에 우리가 강의에서 다뤘죠. 1, 2월에서 시 이론과 감상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1, 2월에서 다루었습니다. 시의 구성 요소 그리고 감상 방법에 해당되는 것,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1, 2월 강의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작품에 적용을 할 때 그러면 시 이론에 해당되는 것과 감상 방법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1, 2월에서 역시 문학사에 해당되는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점.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배경 지식이 되고 배경 지식이 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작품을 이해할 때 이것은 기본이 되어서 문학사와 관련되는 부분은 항상 어떤 시대가 있으면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대라고 하면 시대 부분에 해당되는 특징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시대라고 했을 때 시대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문학 전반의 특징, 문학사 배경에 해당되는 부분, 그 시대 속의 문학사 배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시대와 문학사 배경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시에서는 유파라든지 시에서는 어떤 특정한 유파에 포함된 유파의 특징, 그 다음에 그 유파 속에서 시인, 어떤 유파 속에 어떤 시인이 있다라고 할 때 시인의 특징, 그리고 개별 구체적인 작품으로서 우리가 보면 작품 A, B, C, D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런 작품들을 공부하는 형태로. 그래서 위에서 보면 항상 시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학사로서 문학사의 배경, 예를 들면 작년 시험에 오장환이 나왔습니다. 이 시인이 오장환이다 라고 했을 때 오장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파의 경우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유파에서 보면 좀 인생파와 가까운 면도 있고 모더니즘도 가까운 면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 성향을 지닙니다. 그래서 작품 중에 우리가 아는 것 중에 고향 앞에서라든지 병든 서울이라든지 모촌이라든지 이런 게 시험에 나왔고 작년에 나왔던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성탄제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탄제를 통해서 오장환 시인의 시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유파의 특징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학사 배경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시대 부분과도 연관을 지었는데 시대라고 하면 1930년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서 보면 이 작품을 우리가 그 설명을 할 때도 제가 뭐냐면 이 작품이 시대와 관련 지어서 설명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항상 뭐냐 하면 이 작가의 경우가 30년대이니까 예를 들면 1930년대 10년대라면 개화기라면 개화기 20년대라면 20년대 30년대라면 30년대 이 시대 특징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든지 이 시대 속에서 그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야 어떤 사회문화적 맥락이 나올 때 이 부분과 이 사회문화적 맥락이 결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사 부분에서 1, 2월에 강의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1, 2월에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여기 1, 2월에서 이걸 다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사 부분도 함께 다루었는데 문학사라고 할 때 문학사는 시대, 문학사 배경 해당되는 거 이것도 역시 1, 2월에 같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보면 문학사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먼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시
현대문학사 부분으로 있어서 1920년대 30년대 하게 되면 1930년대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년대 일제강점기 88쪽에 보면 1930년대 문학 하면 그때 제일 앞쪽에 나온 게 시대의 특징입니다. 시대의 특징. 이 시대 특징은 시에도 적용되고 소설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라. 어떤 시대이든지 그리고 어떤 시인이나 어떤 소설가가 있으면 어느 시대냐 몇 년대냐 이걸 먼저 잘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잘 파악을 해서 어떤 작품을 이해할 때 항상 그 시대의 문제를 담습니다.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그 시대의 문제를 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시인들 중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오장환 시인의 경우에 서정주, 유치환, 오장환 등의 경우에도 대체로 이게 제시되는 부분에 백석 여기 오장환까지 함께 제시되진 않았는데 오장환의 경우에도 한편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저항시 성향도 있고 그 다음에 오장환의 경우가 그 인생파 부분과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시인불학 시인을 바탕으로 했는데 대체로 보면 서정주나 유치환이 바탕이 되지만 이 부분에도 포함이 되고 저항시에도 포함이 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건 문학사 도표 부분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지난해 제시된 문학사 도표가 있습니다. 그럼 문학사 도표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시인들의 경우 우리가 뒤에 나오는 시의 유파에 해당되는 부분 90쪽부터 제시되는 시의 유파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속하는 시인들은 항상 이 시대 특징을 고려하면서 시를 감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특징에서 30년대 일제가 만주 및 중국을 침략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고 수탈이 강화되었고 전민족적 궁핍이 일어났다. 강압통치와 함께 사상통제, 수탈과 탄압이 극심해서 전민족적 궁핍과 많은 유의민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성탄제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걸 시대와 연관을 지을 때 바로 일제하에서 우리 민족이 힘겹게 살아가는 일제에서 우리가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그 점을 강조할 수 있다. 그래서 문학의 경우 문학도 역시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1930년대 들어오면 그래서 일제가 워낙 억압을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문학의 경우에 소설에서도 여러 가지 그 주제를 드러내거나 주제를 강조해서 현실을 비판하는 부분이 직접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비판은 줄어들면서 역사 부분으로 농촌 부분으로 풍자 부분으로 이런 부분으로 다양하게 바뀌어가고 시도 현실을 비판하는 성향이 약해지고 시문학파 인생파 등등 이렇게 다양한 부분으로 바뀌어갑니다. 그게 1930년대 특징입니다. 30년대는 그래서 일제의 억압이나 일제가 강압 정치로 인해서 문학의 경우에도 직접 현실을 비판하거나 하는 부분보다는 그 직접 현실을 비판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현실성은 약화되고 대신에 기법적으로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제시되는 것이 30년대 문학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 문학 부분에 일제 탄압으로 민족주의 세력은 순수 문학을 지향하게 됐고 좌익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래서 문학에서 보면 주제를 드러내는 부분이 약화되었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년대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17쪽에 보면 문학 일반에 해당되는 그 감상방법 시소설 이론 감상방법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1, 2월에 배운 내용 그러니까 시를 이해할 때 1, 2월에 있던 문학 일반이나 시 감상방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 문학사 내용이 필요하다. 현대문학사의 경우 현대문학사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가 있고 현대시 현대소설 교재에 실린 문학사 자료 여기 문학사 자료 부분이 88쪽에 있는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항상 시대라고 할 때 여기서 시대와 문학사 하는 부분은 여기서 현재 현대문학사 부분으로 앞쪽에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쪽에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유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파의 특징까지는 어디에 제시되어 있는가? 현대 시문학사 앞부분에 여기 책에 제시가 되어 있다. 이걸 먼저 우리가 10년 단위로 해서 끊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시인에 해당되는 부분이나 작품에 해당되는 부분, 시인 작품, 그 다음에 시인 작품의 특징을 먼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시인들 앞쪽에, 예를 들면 우리가 133쪽에 보면 김동환이다 라고 해서, 김동환 하면 항상 우리 책에 보면 작가의 특징이라고 해서 작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작가의 특징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개별 작품을 보면 우리가 그 전체 작품을 좀 더 함께 잘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이런 부분이 하나가 되도록, 유기적으로 공부가 되도록, 먼저 우리가 1930년대 하면 30년대 시문학을 공부한다면 시대와 30년대 문학적인 특징, 유파의 특징, 그리고 개별 시인을 공부할 때 시인의 특징, 유파 속에서 시인의 특징, 그리고 개별 작품, 이렇게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보통 공부를 하면 이 부분을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공부한다 하면 시인의 특징도 잘 안 합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작품만 이렇게 해서 오장만 시인하면 어떤 작품 이렇게만 하고, 또 이육사 시인하면 어떤 작품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무엇을 못하는가? 작년처럼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지난해 문제에서 오장환의 성탄제 부분을 하면서 제가 그때 성탄제 답안에서 현실과 시대와 이 일제강점기라는 이 시대와 연관을 짓는 이 부분이 답에서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이것만 줄창 공부해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품만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올 때 시대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답을 못 쓴다는 겁니다. 이것은 70년대 8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다 하면 시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70년대 80년대는 그때 여러가지 우리 문학에서 발생하던 80년대 상황에 발생하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함께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개별 작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하면 민중현실이 발견되고 민중의 어려운 삶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70년대가 민중의 초점 모아지면 80년대 들어오면 우리가 민족문제, 민중보다 조금 더 폭이 넓은 의미로서 민족문제다라고 할 때, 그 민족의 경우에 분단문제, 환경문제, 또는 우리가 양극화 문제, 빈부갈등 문제, 이런 게 80년대에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소설이나 시에서 담고 있는 문제가 어떤 부분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시대가 이러니까 이런 내용을 담았구나. 시대가 이러니까 이런 내용을 담았구나. 그걸 함께 연관을 지어 이해를 해야 우리가 개별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강의 앞부분에 이 점을 제가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강조를 해서 예를 들어 설명했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중요하지만 소설에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 소설은 현실을 담는 것이 시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소설에서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떤 문제를 담고 있다면 그 문제는 바로 뭐냐? 그 시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개화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개화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봉건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반봉건을 벗어나기 위해서 문명개화를 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화기에는 문명개화, 또 자주독립, 이런 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20년대 들어와서 20년대는 어느 정도 이제 문명개화 문제가 아니고 20년대는 뭐가 나타납니까? 일제가 들어와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억압하고 하다 보니까 가난의 문제, 가난해지고 가난한 상황에서 뭐가 됩니까? 가난한 상황에서 우리가 힘들고 가난한 상황이 되니까 유이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현실과 유이민 문제, 그래 가난으로 인한 죽음이나 아니면 자살이나 아니면 신경양파, 카프 등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게 20년대.
30년대에 넘어가면 일제강압이 더욱더 심해지다 보니까 유의민으로 나타나고 빈궁의 문제가 더욱더 심해지고 일제의 착취, 수탈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 게 사하촌이고 또 우리가 이전에 시험에 나왔던 작품에서 보면 제1과 제1장 거기에서도 되감고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많이 뺏어가는 그런 내용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다 시대 특징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가 오발탄이나 이런 작품의 경우 오발탄은 한국전쟁과 관련지어서 전쟁 이후에 피난민이 내려와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실을 담았습니다. 60년대는 60년대 현실, 7, 80년대는 7, 80년대 현실 그러한 부분들을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과 현실의 관계, 이게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문학의 경우이고 현실의 관계를 미리 잘 이해하고 어느 작품이다 라고 할 때 그 작품의 경우에 어느 시대에 어떤 현실을 담고 있다, 이게 어떤 현실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그 시대 속에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작년에 아주 강조를 했고 이런 부분 시를 할 때 소설을 할 때 다 마찬가지다 하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방법 부분에서 이러한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 19쪽, 20쪽에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은 뒤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감상하는 방법, 구성요소. 시의 경우에는 다양한 구성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1, 2월 강의에서 다뤘던 겁니다. 18쪽에 보면 거기에 시의 구성요소가 형상화 요소입니다. 시에서 다양한 구성요소가 있는데 이런 구성요소들로 시 한 편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시적 화자와 관련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는 소재나 제재와 관련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는 시상의 전개 방식과 관련되는 것 혹은 비유 상징과 관련되는 것 이게 다양한 구성요소가 있는데 이 구성요소가 잘 짜여져서 무엇을 이룹니까? 유기적으로 짜여져서 시를 이룬다. 그러니까 그 요소 중의 일부를 시험 문제에 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구성요소와 관련되는 이 부분이 뭐냐? 형상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상화와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을 형상화 요소 중에 작년에 문제를 보면 우리가 시에서 시의 형상화라고 했을 때 3페이지에 이 자료의 3페이지 거기에 보면 2025년 B형 9번 B형 8번에 보면 천향이 마음의 수수밭 이육사 절정 상성 구조를 바탕으로 한 바람과 푸른 것들의 특성 차이 그 다음 관점 전환 계기에서 보는 것의 차이점과 위기 상황에서 화자 대응의 공통점 이런 부분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내기 이전에 뭐가 있는가 라고 하면 내기 전에 문학 작품은 시작품은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짜여져서 이루어진다. 문제가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구성요소로 짜여지는데 그 중에 여기서 보면 앞쪽에 제시되어 있는 것 바람과 푸른 것들의 특성 차이 이건 제재입니다. 시의 제재의 의미 제재가 지니고 있는 비유 상징의 의미 바람 푸른 것들 그걸 묻는 문제다. 그리고 구성요소 중에 제재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 관점 전환 계기에서 보는 것의 차이점 위기 상태에서 화자 대응의 공통점 이건 시적 화자와 관련되는 것 보는 부분과 화자가 무엇을 하는가 화자의 상황 시적 화자와 화자의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는 것은 보면 제재라든지 화자의 상황과 관련되는 것 또는 앞에 제재는 비유 상징이라고 하면 비유 상징의 의미 상징이나 비유의 의미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표현적으로 제시되는 부분은 다르지만 작년 문제는 제재에서 시적 화자 부분에서 제재는 비유 상징과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1, 2월에 구성요소와 관련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시적 화자, 화자의 상황 이런 부분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때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감상을 한다 하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 보면 많은 경우에 제 책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어떤 작품이 있을 때 작품에서 보면 예를 들어 137쪽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제 책의 작품 감상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표로 만들어서 제시했는데 그 감상의 구조에서 보면 내용 요소, 형식 요소 이렇게 해서 내용에서 사시, 배경과 소재, 성의 인물상, 내용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고 이것이 지닌 의미나 효과, 우리 시험에서 보면 구성 요소나 그것이 지닌 특징, 의미, 효과 등을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또 이것이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품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걸 단순히 이해하지 말고 한 작품을 이해할 때 이게 감상 구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제시가 되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렇게 짜여져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짜여져 있는 예 부분을 제시해 놓은 것이 앞에서 보면 우리가 23쪽에 보면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제가 1, 2월에도 설명했는데 봄비 간이역에서는 기차처럼 이렇게 했을 때 내용, 형식, 표현으로 나누어서 구성 요소가 있다. 구성 요소가 지닌 의미나 효과가 있다. 주제가 있다. 라고 해서 이런 구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도 이 작품은 전체가 이런 내용, 형식, 표현이 유기적으로 잘 짜여져서 이 작품의 이런 주제를 드러내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그래서 제가 1, 2월에 할 때 감상 방법을 할 때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감상 방법을 우리가 바탕으로 우리 책의 내용이 짜여져 있다 하는 점.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이 작품의 유기적인 짜임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 있는 걸 그냥 단순히 하나 내용 읽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한 작품의 유기적 구조를 잘 파악하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 내용과 형식과 표현이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이 이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를 활용을 할 때 우리 책만 이렇게 작품 감상의 구조라고 했을 때 우리 책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책에서 이 감상하는 구조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건 뭐냐, 그 작품을 이해할 때 그냥 지식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요소와 이런 요소들이 잘 짜여져서 궁극적으로 주제를 잘 드러낸다 하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자료에서 보면 14, 15쪽 어, 14, 15쪽에 보면 맨 앞쪽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문학으로 보면 최남선의 계몽주의, 신체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최남선의 경우에 과거에 최남선의 경우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 보면 맨 앞쪽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중원의 동심가부터 그 애국하는 노래, 이필균의 애국하는 노래, 그 다음에 이중원의 동심가, 그 다음에 작가 미상의 독립군가 이런 부분으로 쭉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런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 문학을 이야기할 때 개화기에는 개화기 시라고 합니까? 개화기 시가라고 합니까? 개화기라고 할 때 개화기 시, 개화기 시가 어느 게 익숙합니까? 예? 개화기 시가 익숙합니까? 시가가 익숙합니까? 개화기는 뭐라고 하죠?
시가 어느 게 더 익숙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개화기는 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화기 시가. 앞쪽에 보면 문학사 그 부분에서도 문학사 부분에도 개화기 부분은 시가라고 현대시 흐름에서 보면 개화기라고 했을 때 81쪽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개화기 시가로 되어 있지요. 우리 책의 교재 부분에 1번, 2번, 3번에 보면 개화기 시가로 되어 있습니다. 개화기 시가로 되어 있고 20년대 내려오면 20년대 뭐로 되어 있습니까? 84쪽. 여기서는 1920년대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가와 시의 차이점이 뭡니까? 시가와 시의 차이점이 뭐죠? 우리가 고전에서는 고전 시가, 개화기 시가 1920년대부터 넘어오면 1920년대는 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전 시가라고 하고 여기 넘어오면 시라고 한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시가라고 할 때 이 부분은 뭐냐? 그 시대 노래의 가사, 음악적인 성향. 그리고 시가라고 할 때는 음악과 그 다음에 문학의 성향이 함께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과 문학이 분리되지 않고 노래 부르던 것에서 음악 성격을 띠면 이건 국악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에 가깝고 가사만 가져오면 문학이라는 겁니다. 가사만 가져와서 문학이다. 20년대부터는 뭡니까? 시라고 해서 음악 성향이 없습니다. 그냥 이때는 그냥 문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20년대 오면 시로 이렇게 된다. 개화기까지는 개화기 시가라고 할 때 이 개화기 시가라는 것은 뭡니까? 노래로 불려졌다. 노래처럼 그렇게 읊조리거나 불려지던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전 시가 혹은 개화기 시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여기서 보면 개화기 시가에서 20년대 시로 넘어갈 때 여기에서 이런 시가에서 시로 넘어가는 사이에 뭐가 있는가? 거기에 신체시가 있다는 겁니다. 신체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 20년대 부분에서는 대체로 보면 개화기 시가에서 개화기 시가가 있고 신체시가 있고 20년대 오면 자유시 20년대 시는 우리가 자유시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 있다 하는 점. 그래서 성향으로 보면 개화기 시가라고 했을 때 이때는 앞서 말했죠. 노래의 가사라고 했고 대체로 이 시기의 노래 가사는 우리가 개화가사와 창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개화가사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뭐냐?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음보 정형성을 지닌다. 창가의 경우에도 사음보이거나 혹은 청량사음보격으로 사음보나 청량사음보격으로 이런 부분도 역시 나름대로 이렇게 정형성을 지니고 있다. 음보율. 그래서 정형성을 지니고 있고 사음보 음보율을 지닌 부분이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런 것이 정형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개화가사나 창가 부분은 정형성을 지니고 있었고 내용도 이 부분은 뭐냐? 개화가사나 창가의 경우에는 문명계화에 해당되는 것. 이 시기에 대부분 문명계화의 내용이었다. 문명계화 혹은 부분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유독립에 해당되는 것. 자주독립. 우리나라가 일제나 외세에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독립이 되어야 한다. 주로 주제는 문명계화가 아니면 자주독립이고 이런 노래들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보면 거기에 제시되어 있던 것 애국하는 노래 그 부분에서 현대시 흐름 부분에서 제일 앞에 나왔던 작품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
애국하는 노래. 그 다음에 그 애국하는 노래, 애국가입니다. 동심가. 이런 게 뭐냐? 핵심에 해당되는 게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 그 조금 창가라고 했을 때 창가의 형태, 뒤에 나타났지만 이 부분이 독립군가 부분이 있습니다. 113쪽 독립군가. 여기 113쪽에 독립군가다라고 할 때 이 독립군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세부 내용에서 보면 이런 노래도 창가 형태와 유사합니다. 노래 부르면서 독립군들이 부르던 노래인데 이건 20년대에 나타났지만 형식은 과거에 있던 그런 형식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독립군가는 뭐냐 하면 청량산복격. 앞에 있는 두 가지는 동심가라든지 애국하는 노래는 개화가사. 그래서 가사라고 할 때 우리가 보면 가사는 4음보 연속체로 4음보로 쭉 길게 이어지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특성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으면 4음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여기 오면 뭐가 되는가? 4음보를 짧게 드러내거나 후령을 붙이거나 1절, 2절, 3절 절을 만들거나 이렇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형태에서 애국하는 노래 뒤에 합가라고 하는 게 후령을 붙였습니다. 그 개화가사인데 이전에 있던 가사와는 다르죠. 108쪽에 이전에 있던 가사와는 좀 달라서 개화기 가사라고 할 때 이렇게 제시되는 거 108쪽에 작품을 보면 그 다음에 뭐냐면 동심가도 이음보처럼 되어 있지만 이거 4음보입니다. 잠을 깨세 사천년의 꿈속이라 이게 일행입니다. 만국이 회동하여 사해가 일가라도 이게 또 이행이고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전체 16행 전체 8행으로 된 그런 8행으로 된 시죠. 그러니까 가사의 경우 길지 않고 짧게 제시된다. 후렴을 덧붙인다. 1절, 2절, 3절, 4절을 나눈다. 이게 개화가사에 오면 가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4음보라는 점은 같은데 짧게 드러내거나 혹은 후렴을 덧붙이거나 혹은 1절, 2절을 나누는 형태로 그렇게 제시되는 것이 이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창가는 주로 4음보도 있지만 청량산복격은 뭡니까? 우리가 7호조 345, 435, 445 등으로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운율을 보면 독립군가 나아가세 독립구나 어서 나가세 445 기다리던 독립전쟁도 돌아왔다네 455 이때를 기다리고 10년 동안에 345 갈았던 날랭카를 시험할 날이 345 나아가세 대한민국 독립군사야 445 등등으로 요런 걸 청량산복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운율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노래로 불려지거나 이 시기에 교가 창가는 학교 교가로 만들어지거나 창가로 이렇게 불려지던 그런 가사들이었다는 겁니다. 노래로 만들어지던 가사들. 이런 부분에서 신체시에 오게 되면 신체시는 무엇을 하는가? 여기에서는 음보율, 여기도 정형성이라고 할 때 음보율이라는 정형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여기 오면 신체시에서 오면 이것은 뭐냐? 음보율을 탈피합니다. 음보율을 탈피했다 하는 점. 그래서 이걸 왜 신체시라고 하는가? 왜 신체라고 하는가? 신체시 우리가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의 개가 이 부분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보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안 실려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 실리는가? 이게 작품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작품으로 큰 의미가 없는데 이 부분이 실리는 것은 뭔가? 바로 우리가 과도기적인 부분으로 신체시라고 했을 때 이때 신체는 뭔가? 신체는 여기에서 음보율로서 정형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여기 오면 음보율 탈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형성을 탈피했다는 겁니다. 정형성에서 벗어났다. 정형성에서 벗어나면 뭐다? 자유시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자유시에 가까워졌다.
그래서 정형성을 탈피했다 하는 말은 자유시에 근접했다 하는 점. 그래 이 신채시는 우리가 자유시에 가까워졌다 하는 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자유시에 가까워졌지만 그래도 신채시라고 했을 때 완전한 자유시는 아닙니다. 과도기적이다. 이건 신채시는 소설에서 보면 뭐냐, 우리가 고전소설에서 신소설, 현대소설 이렇게 나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과도기적인데 음보율을 탈피한 부분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뭐가 문제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경우에 또 다른 정형시 여러 연의 형태가 같다. 여러 현의 형태가 같다 보니까 뭐가 되는가? 또 다른 정형시를 시도했다. 또 다른 정형시를 시도했다 하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한 자유시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형성은 탈피했는데 또 다른 정형성을 시도하고 또 이 문명개화 내용 자체가 문명개화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개화를 찬양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주제면에서도 자유시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는 뭔가 정형성을 탈피해야 되고 자유시의 경우 정형성을 탈피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시다라고 할 때 1920년대 여기 오면 구분되는 이전의 시와 구분되는 부분으로 요건 과도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시에 오면 이 자유시는 뭐냐? 앞에서 정형성을 탈피한다. 그러니까 정형성 탈피, 음보율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음보율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음보율에서 벗어난 부분으로 우리가 최초의 작품으로 보는 게 김억이라든지 주요한이라든지 또는 황석우라든지 이런 시인들을 바탕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정형성 탈피했는 부분에서 우리가 만해 한용운 시인이라든지 한용운, 김소월, 이상화 등의 시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정형성을 탈피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고, 정형성 탈피도 중요한데 자유시라고 할 때는 우리가 최초의 자유시하면 우리 그 작품을 전 세계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서면에서도 뭐냐 하면 이게 앞에서 주제면에서 형식면에서 이런데 주제면에서 문명개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주제면에서도 이런 문명개화를 벗어나서, 문명개화는 사회적 이념입니다. 정서가 아니다. 서정시는 정서를 담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이념이다. 그래서 주제면에서도 개인의 정서를 담는다. 개인의 정서를 담는다라고 해서 개인의 정서를 담는데, 이때 개인의 정서도 뭔가 주체적 개인의 정서다. 주체적 개인의 정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체적 개인의 정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주체적 개인의 정서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내용에서 보면 주체적 개인이다라고 할 때 보면 근대성을 지닌 그런 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시라고 할 때 앞에서 이제 김억이나 주요한 황석우의 작품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이런 정형성은 탈피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제면에서 좌절이나 슬픔, 우울에 빠져 있다. 좌절이나 슬픔에 빠져 있는 이런 정서로서 이런 부분은 뭐냐? 우리가 슬퍼하는 내용, 좌절이나 슬픔에 빠져 있는 내용을 우리 최초의 자유시다, 이렇게 내세우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좌절이나 슬픔을 벗어난 작가들이 누구냐? 바로 한용운이나 김소월이나 이상화 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는 정형성 탈피만 고려해서 김억이나 주요한의 이런 작품을 뭐냐? 최초의 자유시로 봤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최초의 자유시로 보지 않고 여기에 와서 주체적 개인의 정서를 담은 작품, 이건 개인의 위에 있는 기억은 개인의 정서이긴 한데 좌절이나 슬픔의 정서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서 주체적 개인의 정서를 담은 게 뭔가?
여기에 있는 니은이다 하는 점.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자유시에까지 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보면 앞서 이제 보면 애국하는 노래나 동신가들이 모두 뭐였습니까? 사음보였죠. 사음보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독립군과 청량산복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 오면 이걸 보면 116, 117쪽을 보십시오. 해에게서 소년에게 해 바다가 소년에게 이 바다는 뭐냐? 건대입니다. 건대이고 무명계화를 의미합니다. 바다라고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철석, 척, 이렇게 하면 사음보가 됩니다. 사음보.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요건 삼음보가 됩니다. 사음보, 삼음보. 태산 같은 높은 묘에 집체 같은 바위 또래나 사음보. 요것이 뭐야? 요게 뭐야? 또 삼음보. 나의 큰 힘 아느냐 모르느냐 후통까지 하면서 오음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부 내용에서 사음보, 오음보 이렇게 되는 부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 우리가 앞에 이런 노래들은 개화가사의 경우 사음보라고 하면 네 마디가 사 이렇게 이어졌죠. 이런 게 이제 정형성이었습니다. 이런 정형성에서 벗어나서 여기 오면 신체시라고 했을 때 사음보, 삼음보, 사음보, 오음보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게 뭐냐? 이게 우리가 신체라는 겁니다. 신체. 과거에 있는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과거의 경우에 우리가 시를 보면 시조 사음보입니다. 가사 사음보, 개화가사 사음보, 창가, 청량산복격 등등으로 운율을 다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운율을 지키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음보율을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신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시가 의미가 있다 하면 내용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신체시는 뭐냐? 과거에 있던 이 음보율을 탈피하기 시작했다. 이게 문학사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실른다면 이 이유 때문에 교과서에 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보면 가장 먼저 뭘 봐야 되는가? 작품 자체를 보기보다도 먼저 이전 시가에서 이걸 벗어났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벗어났지만 그래서 자유시에 건접했다는 겁니다. 자유시는 음보율을 안 지킵니다. 자유시에 건접했는데 여러 형태가 비슷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116, 117쪽을 보면 어떻습니까? 1, 2, 3, 4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에서 같은 형태로 반복되어 있죠. 여러 형태가 비슷합니다. 철석, 척, 이렇게 해서 여러 형태나 이게 길이가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또 다른 정형시를 시도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정형시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시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만약에 이게 한 편만 있다 하면 자유시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시라고. 근데 여러 형태로서 같이 나타나니까 또 다른 정형시를 시도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앞서 이야기했죠. 바다가 뭡니까? 바다가 문명개화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소년이 문명개화를 수용해서 각성하라는 것. 소년의 각성. 뭘로 각성하는가? 바다가 문명개화니까 소년의 각성이라고 할 때 소년이 문명개화에 대해 각성하고 문명개화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바로 신체시에 있는 겁니다. 뒤에 부분에 보면 120쪽에 꽃두고라고 해서 이게 과거에 시험에 나오는데 이것도 신체시입니다. 여기에서 이 작품에서 꽃이 뭐냐? 이 작품에서 꽃은 그 제재 자체가 여러분이 내용 요소에 보면 꽃이 바로 뭐다? 문명개화입니다. 꽃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아름다운 것, 화려한 것 이런 의미도 지니는데 여기에서는 문명개화이다. 꽃이 문명개화다.
그래서 나는 문명개화를 숭상한다 라는 것이고, 이 부분도 정형성을 탈피했습니다. 요거 이 부분도 종류를 신체시라고 한 정형성은 탈피했는데 어떻습니까? 연의 형태를 보면 앞의 연의 형태나 뒤의 연의 형태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연의 형태가 같다. 그래서 이것도 뭐다? 여러 연의 형태가 같다. 이것도 또 다른 정형시의 시도, 120쪽, 121쪽에 있습니다. 또 다른 정형시의 시도.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경우까지가 뭐냐? 신체시이다 하는 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신체시를 넘어오면 이제 자유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신체시의 형태, 연 반복되는 걸 넘어서서 125쪽에 보면 기목의 보문간다가 있습니다. 여기 1918년 부분이 여기에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주요안의 불놀이 128쪽, 주요안의 불놀이 1919년에 나왔습니다. 발표된 연대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냐, 우리가 주요안의 불놀이 부분을 128쪽에 있는 주요안의 불놀이, 주요하나면 주요안의 불놀이, 이걸 뭐라고 했는가? 이 주요안의 불놀이를 최초의 자유시다 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최초의 자유시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주요안의 불놀이가 우리가 고등학교 문학책에, 문학사를 드러낸 문학책에 실려있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이 실린 것은 과거시에서 벗어난다는 의의 때문에, 이건 최초의 자유시에 가깝다는 것 때문에 이게 많이 실립니다. 작품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리게 되는데, 주로 여러분이 작품에서 보면 고등학교 교과서 하나는 전체 갈래로 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문학사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이나 김옥의 작품, 주요안의 작품 셋 중 하나는 반드시 실려 있습니다. 왜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벗어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우리가 작품을 볼 때 작품이 뛰어나서 실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품이 뛰어나서 실어 놓은 게 아니고 이런 문학사적 의미가 있다. 형식 면에서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주요안의 불놀이가 이제 최초의 자유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동안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막 암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오는가? 자료를 발굴하다 보니까 더 앞에 있는 김옥의 보문간다가 나오는 겁니다. 김옥의 보문간다. 그래서 이게 1918년으로 이게 두세 달 정도 더 빠릅니다. 달수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책에 주요안에 불놀이를 안 싣고 이걸 막 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실기 시작한다. 이걸 실는 이유는, 이것이나 이걸 실는 이유는 뭐다? 이게 최초의 자유시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개화기 시가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최초의 자유시라는 인식 때문에, 그래서 이 작품이나 이 작품을 싣습니다. 근데 앞서 이렇게 싣는 거는 뭐냐? 최초의 자유, 음부율을 탈피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작품을 안 싣고, 이걸 안 싣고 한용운이나 김소월, 이상화의 작품을 실어놓은 것은 뭔가? 이걸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빼버리고, 우리는 자유시를 이런 부분에서 보겠다라고 하면 자유시와 관련되는 것을 한용운이나 김소월 등의 작품을 이렇게 실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죠. 김옥이나 주요한, 황석우 등의 작품이 너무 좌절, 슬픔, 우울에 빠져있고, 이게 이 좌절, 슬픔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1920년대 애상적, 감상적, 퇴폐적, 낭만주의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작품에도 우울, 좌절, 슬픔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을, 애상적, 감상적 이런 부분을 벗어나자라고 하는 게 뭔가? 김기림의 시에서 뭐냐? 이런 부분을 벗어나자라고 했는 것이 태양의 풍속입니다. 태양의 풍속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태양의 풍속이라는 시는 여기에 담겨있는 너무 좌절, 슬픔, 우울에 빠져 있으니까, 병적인 낭만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그걸 벗어나자. 그래서 병실, 어둠, 좌절, 슬픔, 병실이나 어둠에 이렇게 빠져 있는 데서 벗어나는 게 바로 태양이다 라는 의미로 그걸 모더니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다
라는 부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억의 봄은 간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의 경우에도 작품은 읽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습작 수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습작 수준이다. 밤이도다, 봄이다, 밤만도 애달픈데 봄만도 생각인데 나름 빠르다, 봄은 간다. 깊은 생각은 아득이는데 저 바람에 새갓을 피운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감정이입이 드러나기는 하고, 밤만도 애달프고 봄만도 생각이다. 감정이 직접 제시가 되었죠. 금은 내 떠돈다. 종소리 빗긴다. 말도 없는 밤의 서름, 소리 없는 봄의 가슴. 꽃은 떨어진다. 님은 탄식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밤이도다, 봄이도다 마지막 부분에 와서 꽃은 떨어진다. 나는 단식한다.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데 시적 화자도 바뀌었습니다. 화자의 경우에도 꽃은 떨어진다. 님은 단식한다. 이렇게 해서 앞쪽에 있는 것 말도 없는 서름이라든지 아니면 밤만도 애달프다. 나의 생각으로 쭉 가다가 꽃은 떨어진다. 님은 단식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부분 자체가 화자 부분에서 님은 단식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자신의 정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서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면에서 이 부분의 경우 마지막 부분의 정서의 경우 제시하는 것도 타인의 정서로 제시해서 어색하고, 그 다음에 형상화도 부족하다. 무엇보다 이게 왜 슬펐냐, 왜 슬펐냐라고 했을 때 밤만도 애달픈데 봄만도 생각인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시적 화자와 화자의 상황에서 보면 화자가 누구인데 어떤 상황이니까 슬프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다 라고 하면 진달래꽃에서 시적 화자는 젊은 여인이다. 그 여인이 왜 슬퍼하고 한스러워하는가? 님이 나를 두고 떠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월에 시에서 보면, 시에서는 시적 화자와 화자의 상황을 통해서 화자와 화자의 상황을 통해서 뭘 드러냅니까? 정서를 드러내는데 여기는 상황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즉 우리가 그런 비유가 있죠. 실컷 울고 나서 누가 죽었습니까? 이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슬프기는 슬픈데 왜 슬프다, 이게 없는 시입니다. 무엇 때문에 슬프다, 왜 슬프다, 그게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그 슬픈 정서가 구체적으로 안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드러낼 때 슬픔의 정서를 담아내는데 슬프다, 나는 슬프다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슬프다라고 했을 때 왜 슬프다라는 게 있어야 이렇게 해서 슬프구나, 정서에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정서에 공감이 안 되는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고, 뒤로 넘어가면 주요한의 불놀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놀이다라고 했을 이 작품의 경우에도 내용을 보면 이 작품에서 화자의 상황이 드러나는 게 2연 부분에, 2연에 보면 거기에 넷째 줄, 다섯째 줄, 거기에 보면 가신님 생각에 살아도 죽은 이 마음이야. 이런 부분이 이제 다른 사람은 대동강에 불놀이하고 즐거워하는데 나는 뭐냐, 내가 슬프다라고 할 때 가신님 생각에 살아도 죽은 이 마음이야. 이렇게 돼 있고, 그 아래 에라 모르겠다, 저 불길로 이 가슴 태워버릴까, 이 서름 살라버릴까, 어제도 아픈 발 끌면서 무덤에 가보았더니 겨울에 말랐던 꽃이 피었더라마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이 청년이 슬픈 것은 님의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님의 죽음은 또 다르게 보자면 뭐냐, 우리 나라를 잃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129쪽에 상황이, 거기에 보면 저어라 배를 멀리서 잠자는 능라도까지 물살 빠른 대동강을 저어오르라. 거기 너의 애인이 맨발로 서서 기다리는 언덕으로 고추 뱃머리를 돌리라. 물결 끝에 일어나는 추운 바람은 무엇이리요, 괴이한 웃음소리도 무엇이리요.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사랑 잃은 청년의 어두운 가슴 속도 너에게야 무엇이리요. 이렇게 돼서 제시가 되는데 여기 보면 물살 빠른 대동강을 저으로라. 거기 너의 애인이 맨발로 서서 기다리는 언덕으로. 그럼 이 부분은 뭔가? 앞에 보면 죽은 임, 여기는 너의 애인이 맨발로 서서 기다리는 언덕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보면 화자 상황에서 사랑을 잃은 청년이 그렇게 드러내는 듯하다가 뒷부분에 오면 또 너의 애인이 기다리는 그 언덕으로, 이런 부분에서 그 애인은 또 뭔가, 이런 부분이 읽다가 보면 그 상황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경우에도 정서가 여러 군데서 또 직접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최초의 자유시다라고 할 때 최초의 자유시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럼 이건 왜 최초의 자유시라고 하는가? 이 부분은 사문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형시가 아닌 것은 모두 자유시이다. 정형시가 아닌 것은 이 시기에 모두 자유시였다는 겁니다. 자유시와 산문시가 다시 분화가 되는 것은 오늘날에 와서 분화가 되는 것이고, 이 시대에는 뭐다? 정형시 아닌 것은 모두 자유시였기 때문에 자유시, 산문시 때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산문시도 자유시에 다 포함이 되었다. 오늘날로 이게 분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최초의 산문시 안 하고 최초의 자유시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 작품의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앞서 의미가 있었는 것은 뭔가? 이러한 문학사적인 의미, 정형성을 탈피했고, 그래서 김옥의 작품이나 주요한의 작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둘 다 정형성을 탈피한 그 이전의 시와 다른 부분으로서 이제 정형성을 완전 탈피하고, 여기도 정형성은 어느 정도 탈피했는데 또 다른 정형시를 시도했고, 정서가 아니라 문명개화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정서도 뭐로? 개인의 정서이기는 한데 자유시 한결 가까워졌지만 주체적 개인이 아니다. 즉 뭐냐? 좌절 슬픔에 빠져있는 개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용운이나 김소월에 와서 이러한 작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한의 자유시 부분에 해당되는 거, 이건 참고로 그 세부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지금 자유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유시와 상징주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한 번 더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는 분? 질문 없습니까? 잠시 쉬었다. 예. 황석우 시인도 요 같은 계열로 이렇게 김옥, 주요한, 황석우 이렇게 묶어서 봅니다.